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1월 14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송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입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단체들이 오늘 국회를 찾아가 자유한국당의 제대로 된 5.18 조사위원을 추천하라고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극우 농객인 지만원 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 대원이라고 지목한 탈북민들이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형 뽑기방이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지만 대부분 관리자가 없이 24시간 운영돼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당과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당장 터뜨리기보다 다음 수를 위해 한 발 물러선 건데요. 당내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와 그동안 두 의원을 영입하려 해온 민주평화당과의 협치관계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당을 불허했습니다. 나주 화순이 지역구인 손 의원은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뉠 때 탈당했고,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했다가 역시 분당 과정에서 이탈했습니다.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는 두 의원의 의정활동이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맞지 않고 입당 명분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아직 이 준비가 다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두 의원의 입당과 복당을 받아줄 경우 의석이 2석 느는 것 외엔 특별한 득이 없고 그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내 반발이 컸습니다. 두 의원이 들어오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 경쟁을 해야 하는 해당 지역구 지역위원장들은 철새 정치인을 받아주면 안 된다며 공개 입장문까지 내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사선 중진 최재성 의원 지적대로 입당과 복당이 구태 정치로 보일 수 있다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과의 관계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한 식구였던 두 의원에게 구애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섣불리 여권발 정계 개편의 불씨를 지피는 것보단 야 3당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실익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4명의 민주당 복당의 경우 박우량 신안군수만 복당이 허가되고 나머지는 보류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5월 단체들이 국회를 찾아가 자유한국당의 5.18 조사위원 추천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오늘 국회에서 입장을 밝힌 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기존에 한국당이 검토했던 극우 논객 지만원 씨나 5.18 진압군이 아닌 역사관이 검증된 조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일정이 많다는 이유로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우 논객인 지만원 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원이라고 지목한 탈북민들이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집단 고소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돕기운동 대표 등 탈북 광수로 지목된 15명이 지만원 씨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지 씨가 안보 사기꾼이고 지 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걸 법정에서 밝히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용 조건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금호타이어 청소 노동자들이 사측과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공장 크릴룸 점거 농성에 참여한 외주업체 청소 노동자 70여 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이와 별도로 점거 농성에 참여한 노동자 중 신원이 확인된 29명을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해 노사 간의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뽑기 열풍으로 인형 뽑기방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1000여 곳이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리자가 없이 24시간 운영되다 보니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인형 뽑기방에 들어옵니다. 5분도 안 돼 집회 교환기에서 돈을 빼내 빠져나갑니다. 19살 김모 씨는 광주 전남 지역 인형 뽑기방 20여 곳을 돌며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목포의 한 인형 뽑기방.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관리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보안장치도 허술하고 출입문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인형 뽑기하러 가끔 인형 오는데 뽑기방 새벽까지 열려 이용자입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인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인형 뽑기방은 밤 12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인형 뽑기방은 새벽 늦게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영업시간 규정이 지켜질 리 없습니다. 예, 그것이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목포시 관계자입니다. 관리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핸드폰을 보고 그 청소년 출입 관계라든가 이 시간을 준수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집회 교환기를 운영하지 않은 인형 뽑기방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인형 뽑기방은 1,500여 곳. 사행성 논란은 물론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초등학교 교감 A씨가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사의 비위는 교원 전체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고 부정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학생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술에 취해 택시에 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임된 바 있습니다. 신입 여성경찰관을 장기간 성희롱한 남성경찰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일부는 신입 직원을 성희롱에 해임된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신입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일삼고 신입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업무상 불이익을 주자 해임됐습니다. 광주시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단가를 6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무료급식 단가를 500원 오른 3,000원으로 책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6억 9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무료 급식 사업은 자치구별 노인복지원에서 운영되는 경로식당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혁신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경찰청과 협력해서 지역에서 자주 발생한 재난과 각종 사건, 사고 모니터링 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유형별로 분석해 안전사고 사전 예보제를 시행합니다. 또 혼자 사는 여성을 범주에서 보호하는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 설치 사업과 폭염 저감 시설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안전 시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도 대기 정체로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6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국민들 참 답답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 수사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판사들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있고요. 또 법관 처벌에 따른 법원 내부의 거부감이 강하게 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 그리고 공소 유지도 중요하지만 이번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법원 스스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사법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사법농단 태스크포스팀 탄핵분과장을 맡고 있는 서기호 변호사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일이죠. 이 광주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2,800원에서 3,300원. 기존보다 500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물가 상승분 그리고 시민들의 부담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서비스는 그대로고 또 요금만 오르는 대중교통 시스템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또한 있어 보입니다. 오늘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와 3부에서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안에 대한 택시 노동조합의 입장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 각각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배달 라이더와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까요? 먼저 라이더분들은 출발하기 전 안전모를 꼭 씁니다. 반드시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켜주세요. 다음, 운전자분들도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앞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안전거리를 더욱 신경 써주세요. 또 차를 타고 내릴 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함께 지켜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안전. 교통문화 캠페인 도미노 피자와 MBC가 함께합니다.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노트북만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 임대, 회의실 대관의 신개념 더워크 공유 오피스. 보증금 관리비 없이 월 최저 25만 원으로 회의실 카페를 누리는 풀옵션 사무공간 더워크 공유 오피스. 상무지구 우리은행 뒤편. 문의 1800-8062.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이 시각 동문대로 문흥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필요하고요. 운천로 상무중학교에서 운천사거리 방향으로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수등로 신가주공 아파트에서 신가사거리 방향으로 끝 차량이라면 신호 2번 필요하고요. 풍금로 마제 부영아파트에서 마제 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도 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무대로 극락교에서 공항 입구 구간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요.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시면서 안전운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
이 사법부를 개혁하자라는 부분은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고 바람일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 개혁에 이런 염원과 바람을 담아서 사법부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개혁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뭐 내부의 사정도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받은 검찰 조사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인지 더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사법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농단 TF팀에서 탄핵분과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서기호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께서도 이 판사 출신이신데요. 실제적으로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피해를 당하신 분이기도 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2012년도 2월 달에 제가 당시 판사 근무 12년 차였는데요. 네.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합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을 했는데 그 사유가 네.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걸 이루 들었지만 네. 근본적인 이유는 2011년도 12월 달에 제가 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네. 제가 재임용 탈락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 사법부 자체가 공정성이나 이런 기준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재임용 탈락까지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네. 어떻게 판사가 그런 말 하나 했다고 잘릴 수가 있느냐 네.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네.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에 판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네. 본보기로 서기호를 찍어낸 거구나. 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제 소송에 대한 재판 개입을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재판 거래, 법관 사찰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제가 사실상 1호 블랙리스트였던 것이고 네. 사법농단의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네. 실제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또 거기 블랙리스트 작성과 그런 것을 집행에 있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온 국민들의 염원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2016년도 2월 달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네.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마치고요. 네. 그다음에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민변에 가입을 해가지고 네. 사법농단 TF에서 활동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탄핵분과를 맡게 됐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뭔가 이 임종헌, 박병대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이 사람들은 이제 퇴직했기 때문에 네. 탄핵이 불가능하지만 이 사람들은 구속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사법농단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밑에 수족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현직 판사로 남아있거든요. 네. 이렇게 재판의 불공정성을 불신을 심화시켰던 장본인들이 여전히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그 재판장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있겠냐. 네. 그런 생각에 탄핵을 이제 고민해보자. 네네. 마침 제가 법리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네. 가능하더라고요. 네. 대통령 탄핵보다 훨씬 더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사법농단에 관여된 6명을 우선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10명의 변호사님들과 더불어서 추가로 지금 또 2차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을 네. 지금 작성 중입니다. 네. 결국은 지금 이 대법원 내 그리고 이 지금 사법부 내에 이런 양승태 전 대법관과 함께 이 사법농단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남아 있어서는 제대로 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을 주장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법농단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판사 숫자가 100여 명이 이릅니다. 네.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은 거의 20명이 넘고요. 네. 이 사람들이 또
법원에 굉장히 엘리트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네. 법원의 중요한 그 재판을 다 맡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 같은 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탄핵의 필요성은 높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법원에서 이 엘리트 그다음에 주류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 개혁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는 높지만 사법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네. 네. 지금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6월달에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네. 협조했다라고 공언을 하자마자 네. 2시간 반 만에 13명의 현직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낼 정도였습니다. 네네. 그 외에 전국 법원장 회의나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 법관들은 조직적으로 반발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지금 탄핵의 대상자, 그러니까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100여 명이 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주로 고위법관층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개혁이 이러한 저항 세력 때문에 네. 더더욱 더디게 되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사이에서 굉장히 외롭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끌고 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민들의 어떤 염원, 그다음 국민들의 행동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지금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뭐 검찰 앞에 지금 설치됐던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쳐버리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입장은 대법원 앞에서 밝혔고요.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대로 이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검찰 조사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판사들이 방탄 판사단이라는 그런 그 호칭에서 나오듯이 네. 우익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해버리고 박병대 대법관 같은 핵심 인물에 대해서 영장도 기각해버리고 구속영장도 기각해버리고 네. 이런 악조건 하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관여 지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증이나 인적 진술들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고요. 네. 제가 보기에 증거는 상당히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네. 다만 판사들이 이것을 영장 청구할 때 네.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걸 자꾸 기각을 해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지. 네. 검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방금 전관예우를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조리한 게 이 전관예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전관예우 중에서도 사실은 대법원장들에 대해서는 슈퍼 전관입니다. 거의. 네. 그래서 이분들이 변호사가 돼서 사건을 가져왔을 때 네. 슈퍼 전관예우를 받지만 네. 지금은 아예 본인이 피의자신 분이거든요. 네네. 더더욱 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이 검찰로부터 이렇게 신청이 된다면 또 법원에서 이것을 기각해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네.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네. 내가 전직 대법원장이다. 감히 나를 수사해? 그리고 법원에 있는 판사들에게는 내가 전직 대법원장인데 내가 구속되면은 당신들도 다 같이 구속되는 거랑 똑같다. 법원이 네. 다 망하는 거다. 네. 지금 이 검찰의 수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아니라 네. 법원 죽이기 수사다. 라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판사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네. 하지만 정말 국민들의 염원은 사법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판사들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죄가 되든 안 되든 유죄든 무죄든 구속이든 아니든 어찌됐든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 네.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 무리를 일으킨 장본인이 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법원 앞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네. 그게 뻔뻔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는 굉장히 공손한 자세로 네. 이런 수사에 임했고 그리고 또 그분은 법원 내 판사들한테 굉장히 신망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어떤 여러 가지 재판 제도 개선에
기여도 많이 했었고요. 네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렇게 법원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네네. 그야말로 보수적 성향의 네. 판사로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대법원까지 됐던 것이지. 네.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 앞에 기다리기까지 하니까 법원의 판사들도 부정적이었고 네. 또 국민들의 사법개혁의 염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에 대해서는 박병대 대법관과는 달리 네. 발부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한 20%는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죠. 변호사님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단 강제징용 재판 등의 개입을 한 부분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데요. 네. 그거 외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이제 큰 줄기는 이제 재판 개입, 그 다음에 법관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부분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어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밝히고 사법개혁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가 사법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사법부 내에서는 이 사법개혁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보여줘야 할지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는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사법부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우리가 엘리트 법관들에게 믿고 재판을 맡겼던 것인데 그리고 인사권을 비롯한 모든 사법행정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집중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은 87년도 이전에 독재정권 하에서 정치권과 국정원, 안기부 이런 데서 이 법원에 대한 간섭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던 건데 그렇게 권한을 줬더니 정작 이것을 스스로 악용을 했고 법원 자체가 괴물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판사에 대한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분야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들을 10명 이상의 합의제 기관, 사법평의라고 하는 합의제 기관에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직 판사들이 재판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되고 행정처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행정을 좀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법을 재판하는 판사들과 행정을 하지 않고 행정과 이 재판 자체를 따로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앞으로 변호사님의 활동도 더 열심히 또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택시 요금이 올랐습니다. 10일부터인데요.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비교적 좀 낮은 그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 인상 요금 2,800원에서 기본 요금이 3,400원이 올랐는데요. 이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 그리고 우려하는 측의 입장들이 갈립니다. 먼저 이 택시를 직접 몰고 다니는 택시 기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노동조합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광주본부의 이 문홍군 의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요금 인상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기본 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밖에 또 뭐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거리 요금이요. 100원당 145m에서 134m로 11m가 단축되었고 시간 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2초로 3초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야 시내 할증은 종전과 똑같이 20%로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고요. 단지 이제 시외를 갔을 때 저희들이 좀 시내하고 시외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손님을 모시고 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돌아오는 거리가 너무 빈차로 이렇게 먼 거리를 갔다 오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광주광역시에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근로자 입장을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인상을 해야 되는 배경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배경은요. 저희들은 매년 물가가 인상되고 최저임금이 상승하는데 네. 저희들은 2013년대 요금 인상됐고 지금 이제 6년 만에 네. 요금 인상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2013년대 저희들 최저 그 시급이 네. 4,86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8,350원이지 않습니까? 배가 뛰었죠, 거의. 네. 예. 근데 이번 요금 인상이 17.58% 아니 85% 되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저희들 임금은 6년간 묶여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매달 122만 5천밖에 받고 있지 못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을 갖다가 현실화하는 게 저희들은 도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 기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사분의 반응은 찬반 양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택시를 직업으로 하신 분들은 요금 인상을 갖다가 환영하시는 쪽이고. 네. 또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택시 요금 인상됐는데 네. 네, 좋아할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다는 것, 요금이 오른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우리 의장님 이야기처럼 6년 동안 이것이 동결돼 왔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비교했을 때 17%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인상된 건 아니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네. 17.85%로 네. 기본 요금만 17.85% 인상되는 것이지.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리를 갔다가 3km, 4km 이렇게 갈 때마다 인상폭은 점점점 적어집니다.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122만 5천 원 정도 한 달에 받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열악하게 기사님들께서 지금 생활하시고 그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이번 인상을 통해서 그런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기사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현장의 기사들은요 실질적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택시를 오래 하다 보면 개인 택시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힘들어도 네.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게 소득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요금 인상된 부분이 근로자들이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가져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상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인상분들이 이런 기사님들한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임금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오르면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택시 회사 쪽 산학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택시 회사 쪽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려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노사가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전에는 이렇게 요금 인상이 되면은 소폭으로 또 산학금 인상을 해서 임금에 반영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폭 인상해서 임금에 반영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요금 인상은 광주광역시에서도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택시 근로자들한테 요금 인상 부분에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액 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돌아갈 수 있도록 포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들의 입장 이렇게 협의를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 방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시나요? 이번 인상 부분이 기사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은 동의를 하는데 사장님들도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사용자한테 할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번 이 인상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들은 인상은 인상이더라도 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그 불만들이니 불친절, 승차 거부, 뭐 청결 이런 문제들도 함께 좀 개선돼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님들께서도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 근로 형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희들이 택시를 전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하루하루 이렇게 일당으로 근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예. 그분들은 직업의식이 이렇다 보니까 언제든지 택시를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한 일부 몰리간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예, 그래서 강주광역시가 근로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 예,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상뿐만 아니라 이 인상이 소비자들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역할도 크다. 다시 말하면 택시 어떤 기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 행정기관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태하다 보니까 예. 오늘 하루 하고 그만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친절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본부 문홍근 의장과 이야기를 함께했고요. 2부에서는 시민단체는 과연 이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벌써 취직했다며? 동신대학교 IPP형 일학습 병행제 덕분이지. 현장 실습도 하고 학비도 벌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야. 사랑이도 IPP형 일학습 병행제로 실습 나갔다가 그 회사에 취직했어. IPP형 일학습 병행제? 어느 대학교? 드림앤 스마일 동신대학교.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MBA 과정 신입생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남대학교 MBA 과정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062-530-1501에서 2번.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한 기사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봤고요. 이번엔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영삼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도 택시 요금이 현재 인상이 됐는데요. 이 인상, 기본 요금이 한 500원 정도 인상이 됐고 여러 거리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이제 인상 분들이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네. 이번 요금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어떤 거죠? 예, 택시 요금의 인상 절차나 방법, 그다음에 시민 의견이 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그런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그러면은 생각은 어떤 부분이었다고 우리 처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예, 택시 요금이 인상되려면 네. 절차나 이런 방법이 좀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사전에 택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과정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알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 그겁니다.
그 지금 택시요금 인상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택시요금 인상의 어떤 용역을 실시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택시 회사의 그 의견 수렴도 좀 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택시 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그 의견을 최종 수렴한 다음에, 네. 그걸 물가대책위원회에 넘겨서, 그다음에 그 시의회 심사, 그다음에 최종 확정해서 시행하는 이런 그 행정 절차는 그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제대로 어떤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상이 됐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한마디로 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그 과정, 네.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네. 계속적으로 수년 전에 했던 방법을 지금 현재도 그렇게 답습만 하고 있다는 것이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광주시 행정의 문제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광주시 행정이 항상 혁신을 얘기하면서도 그 구우 시대에 했던 그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이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 택시가 갖고 있는 이 대중교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광주시의 문제점들을 보면은 광주시의 행정의 맹점들을 그대로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 광주시 행정의 문제들이 좀 많은데 특히 대중교통이나 교통 관련해서 그런데 방금 이번에 택시 요금 인상도 그런 광주시 행정에 있어서 절차가 여러 가지 무시됐다.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과정이 무시됐다, 생략됐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금 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뭐 기본 요금이 500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 요금은 인상분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택시 요금은 인상이 되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택시 요금은 인상되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택시 이용자들이 받는 서비스도 조금 향상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항상 서비스는 그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에 네. 그 택시 이용자들의 불만이 항상 높기 때문에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은 인상이 되면 그 인상된 그 부분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뭐 서비스의 질의 향상이랄지 그다음에 이용의 편리성이 확대된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택시의 요금만 인상되는 부분 때문에 더 불만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이렇게 이 인상이 되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이유. 아까 이 기사분들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주시가 지금 택시 기사들을 관리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는 기사들이 아닌 이례적으로 아르바이트처럼 일하는 기사들이랄지 도급 기사들이랄지 여러 형태의 기사 시스템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처분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그 기사의 질이 하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택시 기사가 지금 이제 법인 택시의 경우에 택시가 3,407대입니다. 그러면 업체는 76개 업체고 네. 그러면 1차 2인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그 배의 기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택시 기사는 3,900여 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83% 정도가 부족합니다. 1차 2인을 하려면. 네. 교대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하루 근로 시간이 보통 13시간, 15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급여가 임금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만이 보면은 택시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방금 이야기하신 지적하신 부분들을 광주시가 행정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텐데 왜 그런 개선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광주시? 그 예산은 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택시 노동자들이 하루에 노동의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또
차량이 어떻게 운행되는지에 관한 그 택시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광주시도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하든지 이렇게 택시 정보에 관한 것을 정확한 것을 원인을 규명하면 네. 그 대안이 수립될 텐데 그걸 아직도 하지 않는 부분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네. 불편, 불만 이런 부분이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인상은 됐고 이 인상이 결국은 이용자들, 시민들의 편함과 행복함, 편리함으로 전환이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예, 광주시가 그 택시 행정을 쇄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장님. 예,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영삼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문화로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김성수의 문화읽기, 김성수 문화평론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평소에 7시 때에 만났는데 오늘 좀 늦게 만나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오늘 좀 듣고 싶은 게요. 이 지금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심석희 선수의 폭로를 계기로 이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심석희 그 선수가 17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를 한 가운데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고소 사건은 지금 한창 수사 중입니다. 네. 지금 경찰에서는요. 조 코치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원지검에서는 심석희 폭행 사건을 심리 중인데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선고기일을 잠정 연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성폭행 피해 사실과 또 상해 혐의사의 연관성을 이제 그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청원이 아주 좀 그야말로 분노가 들끓고 있어서 어제까지 25만 7,945명이 서명을 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심석희 선수의 폭행 사건의 심리가 지금 오늘이었는데 지금 이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심리 자체도 지금 그 선고기도 지금 연기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관심의 중심에 있는데요. 지금 젊은 체육인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젊은 민상인연대에서 먼저 발벗고 나섰고 문화연대나 스포츠문화연구소 또 백인의 여성체육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등이 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네. 사실 이 폭행 문제와 성폭행 문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재범 전 코치 같은 경우는 이미 학생 선수들을 폭행해서 4명이나 실제로 그 소송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재판을 맞아갖고 2012년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서 탄원서를 받고 다녔다고요. 네. 그 피해자들한테 자기네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탄원해달라고 하는 걸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분의 제보가 있었는데 자기는 너무 끔찍해가지고 탄원서를 써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제보까지 지금 퍼져나갔고요. 네. 자, 이런 상황이 연장선상에서 성폭행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네. 선수가 뭐라고 하지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벌인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 서열 구조 그리고 잘못된 엘리트 체육계 그 고질적인 문제점을 다 깨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벌써부터 빙상계에서 그 피해자들한테 압력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 예견돼 있던 추가 폭로자 기자회견이 또 연기됐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체육계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88 올림픽이나 이런 그 뭐 올림픽이나 또 여러 가지 국제 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그다음에 그 스포츠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대한체육회 이런 단체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 권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선수의 피해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성과주의는 괴물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그 현장에 있는 학부모들을 취재해 봤더니 네. 어떤 코치든 가리지 않고 때리는 게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한 그 코치가 있고 더한 코치가 있을 뿐. 네. 지금 뭐 이 조재범 전 코치 같은 경우는 골프채로 때려가지고 지금 손날 뼈가 부러진 그런 네. 사례가 이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2012년 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코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식의 폭력들을 강요하냐? 두드려 패서 단기적으로 성적 내는 거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코치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코치들도 서열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재범 전 코치의 가족들이 호소하고 있는 게 우리 그 조재범 코치는 맨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다. 더 위에서 강요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말이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것은 잘못된 구조가 있었고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런 성과주의를 갖다가 감시하면서 제대로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감시에 눈초리가 전혀 없어요. 지금 뭐 그 오죽했으면 이 선수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모른다. 네. 이 합숙에서부터 오는 그런 문제점을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네. 격리에서 쥐어짜듯이 강요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감시 눈초리가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불상사들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번 기회에 대한체육회가 철저하게 좀 개혁돼야 된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곳이 일단은 문화체육관광부고 그다음에는 또 대한체육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한체육회에게 돈 떠넘겨주고 방치해 놓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체육회 문제다라는 식으로 좀 떠넘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각 지부라고 해야 되는 협회들을 이제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협회들이 선거를 통해서 체육회 회장을 뽑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성과를 잘 내는 그런 협회들에 대해서는 체육회 회장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기사 중에서 굉장히 섬찟했던 게 뭐냐면 네. 대한체육회 회장이 심석희 선수한테 가가지고 걱정 마. 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조 코치 다시 불러올게.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상황인식이 그러니까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사람한테서는 자기를 다시 뽑게 해줄 그런 성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자체를 바꿔주지 않는 한 네. 결과적으로 구조적 문제는 반복된다는 것이고 누가 다른 코치로 들어오더라도 그 코치가 또 자기 라인들에 대해서 또다시 폭력들이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네.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될 중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데 과연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렇다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일단 근본적인 의심이 드는데요.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뭐 공무원 적폐청산 과정에서 더욱더 움직이면 손해라는 내면의 확신이 깊어졌다는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그 체육회에서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암묵적인 방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성적을 내면 그 성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승진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순환보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잠시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건드려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연동해서 고민을 하고 책임을 지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있어야 된다고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있던 관료들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죠. 고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깨지지는 않겠지만 깨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체육계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입법론이 이제서야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체육회 미투법 이제 대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체육회 미투법을 포함해서 다양한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체육복지능원 개정안 같은 경우도 2건이나 발의가 됐고요. 네. 이거 외에도요.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를 감사해야 되는데 이 네. 감사의 눈길이 날카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할 곳 숫자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선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이걸 또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도려내는 그래서 아픈 곳을 도려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사회 전반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공기질이 비상입니다. 현재 전국 대다수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평소보다 3배를 웃도는 아주 높은 먼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 공기질이 더욱 최악에 치닫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곳곳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먼지는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차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낮 기온은 광주 9도까지 오르는 등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영하 2도, 습도는 90%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사고 구간입니다. 필문대로 남광주 고과도로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 방향입니다. 남광주 고과도로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올 들어서 오늘이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건강관리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초입에서 누리는 영어교육 특화단지 화순 3일 파라뷰 에듀시티 한진의 영어마을 예정에 호텔식 조식 서비스까지 8년 전세형 명품 임대 아파트 화순 3일 파라뷰 에듀시티 1월 오픈 062-372-6666 3일건설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첫걸음 광주 전남 베이비 페어 2019년 1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베이비 페어에서는 매일매일 선착순 200명께 푸짐한 선물을 선사합니다. 광주 전남 베이비 페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이른 새벽 셔터를 올리는 가게 사장님의 화이팅! 아빠 왔다. 두 팔 벌려 아빠를 반기는 아이의 늦은 밤 도서관에서 기지개를 켜는 청년의 오늘의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 100년을 이어온 3월 1일 그날의 힘입니다. 1919년 국민이 지킨 나라 2019년 국민이 이어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019 광주 MBC 7대 기획 하나, 지방분권시대 연등기획보도 지방이 힘이다. 광주 전남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보도합니다. 둘, 제18회 2019 광주 피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중계방송 오직 MBC에서만 독점 중계합니다. 셋, UHD 핑크피쉬 프로젝트를 통해 근본적인 전라도의 맛을 탐구합니다. 넷, 3.1절 100주년 기획 다카하시의 작은 방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감동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다섯,
5.18 39주년 다큐 영화 5월 소나무 합창단,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희망을 노래합니다. 6. UHD 다큐 세계 지질공원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합니다. 7. 2019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 그의 음악을 노래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광주 MBC, 2019년에도 광주의 빛을 더욱 밝히겠습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